사기꾼 나라에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 조금 답답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현실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나가야 할 길을 나가야 됩니다. 노후에 정년퇴임한 그 돈을 다달이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자녀가 틀림없는 거다. 친구가 얘기했는데 이건 틀림없으니까 3억 투자하면 금방 10억, 20억 된다. 그래서 아들의 친구 투자했죠. 30 몇 년 근무해가지고 탄 그 3억 어디로 갔을까요? 금방 분해됐죠.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를 유혹해가지고 투자하겠는데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3억 30 몇 년 걸렸지만 까먹는 데는 하루아침이면 족하죠. 이게 사기꾼의 나라입니다. 저도 역시 젊을 때 거기는 이자율을 높이 준다고 하니까 몇 배 불려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 다 날려버렸지만 저는 젊을 때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가지고 뭐 지방에 취재하는 전문 기자를 모집한다 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니까 몇십만 원 그것도 큰 건데 그렇게 사기꾼 낚시에 걸린 사기꾼 미끼를 물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기꾼 나라에서 노후 자금을 날려버린다는 아니면 또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울해서 답답하지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 파산하는 원인 중에 사기를 당해서 투자 실패를 해서 하는 것은 한 2%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2% 안팎. 그런데 지금은 이 비율이 10% 안팎으로 서울 그 회생법원 이런 쪽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 2% 안팎의 투자 실패나 사기 실패, 사기 당한 거 그것이 지금은 5배 정도 몇 년 사이에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60세 이상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60세까지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할까? 우리나라에 사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에 얼마나 사기가 차지할까요? 범죄 종류가 몇 배까지 몇천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체 범죄의 약 13%, 범죄의 13%를 사기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로 보면은 일본의 수십 배입니다. 자, 정치인들 입만 열면은 무슨 뭐 반일 조장해가지고 펴들려고 하는데 일본 미워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수십 배 인구 대비해서 사기를 많이 치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 입법자들이 그 제도나 법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법조인들 책임도 큽니다. 또 더 내려가면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그 범죄 집단 같은 그 친구들을 지금 국회의원 뭐 한 300명 안팎 중에 한 50명 안팎이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그게? 그런데 그 국회의원 속에 법조인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약 20% 안팎, 한 50명 안팎이 법조인이에요. 40명, 50명이. 대개 언제나 이렇게 선거를 해보면 법조인들이 직군으로 말하면, 직업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범죄 중에 사기 범죄가 많이 차지하냐고요. 그 입법하는 친구들. 또 사법하는 친구들. 뭐 하는 거예요? 조국이랑은 이런 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개 주도하는 사람도 이쪽 대표도 저쪽 대표도 전부 다 그 변호사거나 법조인 출신들이잖아요. 대통령들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범죄 중에 사기 범죄의 13%를 사기가 차지하냐고요. 대답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도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하는가? 사기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 좀 입이 부끄럽죠. 그러나 역시 법조인,
김주덕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검사하고 변호사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수 생활도 한 김주덕이라는 사람이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사기공화국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법조인 출신 김주덕이 왜 이런 저서를 쓰게 됐느냐. 자기가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검사로 사건 사고를 맡아보니까 너무 사기꾼이 많고 그 다음에 사기치는 사람이 누범자, 재범자가 초범보다도 사기꾼에서는 구범이 9번째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직업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 법조인 책임, 그 다음에 정치인 책임, 국민 책임이죠. 삼위일체 중에 국민은 그래도 더 눈높이를 높여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되고 법조인들도 너무 재량권을 발휘한다고 하면서 너무 원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과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기꾼의 나라, 사기공화국이 된 측면이 있고 그 법조인들이 그렇게 불러요. 자, 지금 그 테라, 루나라 해가지고 코인 그 폭락을 조장해가지고 지금 몬테네그로 저쪽 유럽에 가 있는 사람 있죠. 거기 보니까 인구가 한 65만 안팎되던데 전주가 딱 그 정도 안팎되는데 전주 같은 나라에 지금 가 있는데 거기에서 범죄인 인도를 하라 하고 미국으로 보내라. 미국인들 그 때문에 투자 뭐랄까 이 사기 당해서 많이 손해를 봤다.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보내라. 그럼 한국에 몇 명이나 있나 피해자가 20만 안팎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신고를 했는가 했는데 고소를 하기는 사기로 고소하기는 1,600명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00명쯤이니까 20만에 약 0.8%예요.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도 귀찮고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내가 판단 잘못한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거의 포기를 하고 변호사 일만 하고 가서 그 친구들 먹거리만 마련해 주는 거지 이런저런 친구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1%도 아니에요. 100에 하나도 고소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과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해봤자 신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한테 10억을 만일 준다면은 이 불법을 하고 편법을 하고 얼마나 살 수 있느냐 해서 몇 년 산다 하더라도 뭐 한 5년? 5년인가 10년인가 그 어디서 조사해서 본 적이 있는데 몇 년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10억을 번다면은 사기치고 범죄를 저지를 용의가 있다는 조사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법과 제도에서 뭘로? 물질 맞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 누범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법과 제도가 미흡한가 하면은 돈이 뭐니 해도 최고 중요하다. 그래서 물질 만능이고 목적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누가 쳐요? 전세 그 중개하는 중개사들, 법무사들, 금융인들,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사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 아름아름 해가지고 해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막 몇천 명씩 이게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렇게 해도 사기는 항상 늘 남는 장사니까 물질을 내가 취하는데 돈 버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 돈 버는 게 목적이지. 할아버지 그 사기 당해가지고 노후에 뭐 자살하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젊은 애들 사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나라에 대한 불신, 성인에 대한 불신, 법조인에 대한 불신, 결국 불신 그 풍조가 팽배해가지고 나라가 엉성한데 그래서 일본은 사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그 나라를 믿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서구적 그 잣대로, 미국적 잣대로. 그래서 아까 그 권도영 얘기도 나왔지만 미국으로 가면은 한 8가지에 해당이 돼가지고 100년까지 그 징역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한 5가지를 해서 최대로 뭐 집행해도 한 40년? 그런데 아마 5, 6년 살고 나올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죠. 변호사랑 그 권도영이 굉장히 힘써서 한국으로 올라오는데 아마 뭐 몬테네그로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미국하고 관련성도 있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물질 만능 목적제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지 돈 벌면 된다. 돈이 뭐니 해도
최고다 하는 의식을 갖고 그쪽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마저도 거기에 덤벼가지고 사기를 치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안 당하겠어요? 어떻게 순진한 시골서 이렇게 노인 양반들 늘 믿고 남의 말이라면 그냥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돌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의 그 뭐랄까 그 미사 여구에 청산유수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지 교육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교육 자체가 없죠. 어찌 보면. 그 다음에 예방 시스템도 아주 미흡하고 뭐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뭐 ATM기에서도 이렇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것 저런 거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긴 하지만 워낙 인터넷 그 범죄가 많고 지능 범죄가 많고 사기꾼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 기어가는 예방 시스템 방지 교육은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아예 그 뭐랄까요 대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비율 자체가 1%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권정희 사건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사기가 사건이 많은데 그걸 막을 만한 경제교육이라든가 그 사회가 이렇다는 거 실상교육 한국이 실제로 사기공화국인데도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사기공화국이다 하더라도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얼굴에 침을 누워서 뱉느냐 하는 거 현실을 직시하자 그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보자 그 얘기예요. 미국과 대비해보고 범죄 그 형량에 대해서 일본과 대비하자는 거예요. 사기 사건 발생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신풍조가 일어나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은 전체 범죄에서 이렇게 13%나 차지하는 경제범죄 그 중에서도 사기범죄가 제대로 신상필벌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방 시스템이 됐겠어요? 사후에 안 되죠. 그래서 노인들의 그 취약한 불안한 심정이라든가 또 노인들 세계관은 옛날 농경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참 믿고 원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데서도 잘 당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금융기관 이번에도 보니까 뭐 ESL 뭔가 그 금융상품이 있잖아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에서 파니까 은행에서는 적어도 이자를 보전은 해주지. 적어도 원금을 까먹지는 않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 홍콩 뭐 그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게 달리면 안 따져보고 사인 잘하는 용감하게 사인하는 그런 게 예, 이번에 또 나타난 측면이 있죠. 농경시대를 산 노인들은 어떤 기관 그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은행 같은 데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거기서 그걸 이용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어찌 보면 금융기관이 유사 사기를 한 거죠. 사기 뭐랄까 농후한 상품을 사기성 있는 어떤 그 방식으로 판 거죠. 이게 보호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하는 친구들은 선거 있고 어찌고 하니까 이제 뭐 이걸 보장을 하라고는 하겠지만은 금융기관은 또 그러면 또 볼멘소리를 하겠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고 이렇게 서약을 해가지고 한 건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럼 이런 그 실태 속에서 우리가 그럼 사기를 어떻게 하면 방지하겠느냐? 사기꾼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겠느냐? 붕어를 낚는 사람은 붕어가 잘 물 미끼를 던지죠. 붕어를 낚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먹는 고기 같은 거면 안 되죠. 붕어가 먹는 지렁이를 알아야죠. 마찬가지로 사기꾼이 좋아하는 미끼를 걸지 않아요. 사기 당할 사람이 좋아할 미끼를 던져요. 그게 바로 보험상품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운전자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운전자 보험 그 약관을 읽으면서 웃음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운전자 보험이 뭐 몇만 원, 뭐 3만 5만 원 그렇다 하면은 거기에 어디 사거리에서 이를테면 사고가 났을 때 저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내가 변호사 어떤 그 변호사를 뭐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마디로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일어나지 않을 0.0001%도 일어나지 않은 일, 현실에서 있지도 않을 일 그런 걸 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기에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보험 상품마저도 그런 거예요. 이 공공적인 상품마저도.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서 가입 안 했죠.
그렇게 웃기는 부모를 뭐들고 할 겁니까? 정말로 뭐랄까 일반들이 그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뭔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끼를 보면 부리지 않아요. 그런 미끼에 뭐가 있습니까? 믿지 말고 따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믿으라?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사기 같은 데서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은가? 믿지 않고 어때요? 따지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왜 믿어? 이치가 닿아야 믿지. 과학적이야 믿지. 기술 원리가 통해야 믿지. 근데 우리는 안 따지잖아요. 따지는 사람 빡빡하다. 따지는 사람을 덤빈다. 따지는 사람을 참 피곤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선동하고 조작하고 그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인한테 당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의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낮은데 그 낮은 사람의 미끼를 물어요. 또 요새 뭐 한다고 해서 뭐 전부 공짜로 한다는데 자기들이 땅 파서 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 줘요? 국민들이 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야 되고 후대가 내야 하잖아요. 그럼 후대는 어때? 지금 인구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계속 후대가 줄어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근데 믿지 않고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타인이 나한테 좋은 일을 아무 연유도 없이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부동산 좋은 거 있으니까 투자하라. 이런 상품 있으니까 투자하라. 아니 또 겁주죠. 여기 어디 법조실입니다. 경찰서 무슨 데인데 자녀 있죠? 당연히 자녀들 있죠. 이렇게 저렇게 나와가지고 권위를 청와대를 들먹여 그 다음에 고 수익 상품을 이야기를 해. 타인이 나한테 이유 없이 이야기하면 그거는 저건 사기꾼 혐의자구나. 사기 혐의자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상식이 맞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은행에서 이자 뭐 한 4% 준다. 새마을금고에서 5% 준다. 그러면 어디서 10%를 준다. 금융기관에서. 반짝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뭔 의심을 해야 돼요? 믿지 말고 따져야 되죠. 얼마나 저 신협이 힘들면 얼마나 마을금고가 다급하면 10% 이자를 그래서 그런 데는 안 가야 되죠. 어찌 보면. 근데 가요. 갔다가 이따가 이제 터지면 그 이자 받기는 커녕이잖아요. 돈 묶이고. 물론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것만 해도 어디 묶여가지고 이를테면 뭐 6개월, 1년만 가봐요. 그럼 뭔 이자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현혹이 된다고요. 무슨 유튜버에서도 저도 요새 뭐 투자 조금 하니까 나오는데 펴면은 뭐 전화해가지고 연락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종목을 추천받아야 할 정도면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될지 같이 요새 나오는 무슨 뭐 이를테면 삼성전자다 에코프로비움이다 그것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수익 본 사람도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는데 종목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매매 시점도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면 항상 그걸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종목을 물어보고 매매 시점 같은 걸 물어봐야 할 정도라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럴 정도 실력을 자기가 길러야 되죠. 그렇게 선택하고 책임하는 능력,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워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실력이 부쩍 느는 거예요. 남한테 계속 의존하면 그 사람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기꾼 미끼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리딩방이다 뭐다 하는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같은 데서도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서 뭐 추천해주겠다, 뭐 내일 올라갈 거야. 그렇게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 남을 믿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뭐 몇백만 원 주고 어찌고 저쩌다는 그런 이 사건 사고는 이 신고할 수도 없죠. 창피하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창피한 건 알잖아요. 실력 없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큰 소리 쳐요. 당신이 이렇게 내가 추천해준데 봐봐라 이렇게 딴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못해서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이렇게 상식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상식에도 어긋나는 거. 모순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낚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힘들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자기 머리가 아파야 돼요. 남한테 쉽게
뭐 추천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얽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법은 믿을 게 못 돼요. 아까 권도영 사태 봤잖아요. 이렇게 0.5%, 0.8%밖에 신고 안 넣는 것은 신고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기당한 사람 법에 의존해가지고 못 돌려받아요. 그 5%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돼요. 환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돌려줄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그 빼내는 방법에서는 사기 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데 법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어찌 보면 사기꾼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 누범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기 이 범죄가 전체 범죄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사기는 항상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사기꾼의 나라, 사기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법은 멀고 사기는 가까워요. 바로 옆에서 일어나요. 아는 사람한테 일어나요. 사기는 증명하기 힘들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수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 몇 년 끌어버리면 그 의미도 없고 오히려 돈 잃고 몸까지 잃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나한테 이익을 주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사기 혐의자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상종을 말아야 돼요. 사람분이 보는 눈이 높아야 사기꾼을 고를 수 있어요.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발을 봐야 돼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장난 보고 그냥 이렇게 휩쓸리고 이런 걸 보면 참 국민 수준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삼류 정치인을 뽑는 거예요. 국민 수준이 정치인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은 국민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사기꾼은 사기 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으니까 내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10%, 20%를 금융기관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30%, 50% 초짜이면서 법빚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해서 새마을금고에서 5% 주는데 10%만 먹자. 아니 이럴 바에야 그러면 뭐대로 투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0%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원금 보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법빚이 가라사대 원금을 잃지 마라. 1조, 2조, 1조를 잊지 마라. 잃지 말고 잊지 마라 그랬어요. 무엇을? 원금 잃는 것을. 원금 상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돈 벌 생각만 하고 잃는 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한 대까지 한다면은 따는 것만 생각하고 잃는 거 생각 안 하면 맨날 통장은 주저앉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유 없이 나한테 이익을 줄 리가 없어요. 제가 진짜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제 자녀들도 둘 다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은 자녀들이 돈을 맡기고 아버지 투자 좀 해줘요. 그러더라도 떨려서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내 돈도 떨리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매매 시점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무슨 상품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봐야 하는 정도라면 주식 투자 안 하고 예금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물론 수업료를 주고 배우면 괜찮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사람 말을 알아들 줄 알아야 된다. 말이 아니라 발을 봐야 된다. 발. 말 믿으면 안 돼요. 말이 아니에요. 발을 믿어요. 발. 사람을 보고. 그런데 발을 볼 기회는, 손발을 볼 기회는 적잖아요. 그리고 말은 얼마나 사기치기 좋아요. 만인들을 향해서 한 번에 수업료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일시에. 그런데 발로 보여주는 것은 한 번에 한 사람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작게 보고도 그 말이 아무리 풍성해도 그 사람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한 걸 어기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아야 돼요. 근데 거짓말에 계속 속으니까 돼요. 정치꾼들이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사기꾼의 나라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종을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해요. 근데 그 정치꾼, 이 사기꾼 닮은 친구, 사기꾼보다 더한 친구들한테 계속 속으니까 어찌 보면 나라가 사기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살 사람 선택했죠. 그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뽑았죠. 결혼할 때는 한 사람 뽑죠. 근데 대통령은 여럿이 한 사람 뽑죠. 그러니까 자기 선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라고 책임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기꾼 같은 정치인들도 설치고 진짜 사기꾼도 설치고 어떤 조직에서도 사기꾼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고 우리의 정신을 노리고 우리 나라를 노리는 거예요. 잘 뽑아야 돼요. 사람도 선거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 종목도 잘 선택해야 돼요. 금융상품도 잘 선택해야 돼요. 자녀의 진로도 잘 선택해야 돼요. 네. 이를테면 채광만 선택하는 것도 잘 골라야 돼요. 계약할 때, 거래할 때 누구도 내 대신 이익을 주지 않는다. 보험상품 들으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보험상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상품 들으라고 한 사람은 은행 직원 그 사람을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유 없는 사람, 인연 없는 사람 100% 저 사람 말은 저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즉 불신의 기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남을 못 믿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남을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냥 남 하는 말 다 믿고 유튜브에서 하는 말 다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재산 며칠이나 가는가. 며칠 안 가요. 몇십억도 몇백억도. 버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날려보내는 데는 하루면 끝이에요. 인터넷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 핑크 리스크 그러잖아요. 핑크 리스크. 손가락이 이게 리스크예요. 잘못 눌러버리면 그냥. 그 전에 삼성에서도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그 주식이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요. 신중하게 선택하고 책임지고 손가락도 잘 놀려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사기꾼의 나라에서 특히 노인들 자금을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믿지 말고 따져라. 법률 믿을 게 못 된다. 법조인도 정치인도 믿을 게 못 된다. 믿을 건 나뿐이니까 내 실력을 기르자. 그리고 이유 없이 나에게 이익을 준다는 사람은 사기 혐의자로 보면 된다. 거의 틀림없어요. 좀 답답하고 우울한 이야기지만 현실을 직시하자는 차원에서 아니면 조금 과당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